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은 상대도 있죠. 뭐야,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 하지만 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상대가 있습니다. 아이, 부부, 부모님, 상사, 팀원, 고객 간의 대화에서요. 어떻게 하면 진짜 불편해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화에도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린 이따금 좋은 질문에 인색합니다. 아니, 질문 자체에 인색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기에 너무 이기적이다. 말 끊고 토달기.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중간에 끊는 건데요. 흔히 토를 단다고 하죠. 왜 자꾸 말을 끊지? 솔직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할 말만 생각하기.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나? 건성건성인데?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속으로는 자기 할 말만 생각하죠. 왜 대화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언하기.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인생을 다 살아본 것처럼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나이가 적든 많든 솔직히 꼰대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좋은 질문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자신의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 관념, 정체성,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바쁘다. 맞습니다. 듣기보단 말하고 싶고 질문하기보단 끼어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린 다름을 인정하느라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한테는 제 생각이 있고 당신한테는 당신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견해가 있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중요한 건 객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이 무시된 채 다름만 인정하다 보면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급하게 묻고 급하게 답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럭저럭 지내지.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새로 시작한 일은 좀 어때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 좋은 일 있겠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가능한 한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호기심 많은 질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부를 물을 때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라면 사실 할 이야기가 적지 않을 텐데요.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물어볼 게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저 인사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특히 자신이 좀 아는 분야라면 속으론 이미 결론을 내버립니다. 뭐 그 일이 다 그렇지 하고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은커녕 대화를 자신의 홍보 기회로 삼는 것 같습니다. 안부가 아니라 마치 일종의 스팸 전화처럼요. 이제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대화와 문답을 통해 상대방이 무지와 편견을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방식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질문의 달인, 대화의 달인이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 행동의 정당성과 결정에 책임을 지게 했고, 추론과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의 대담한 질문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그를 아테네의 귀찮은 존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놀라움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왜일까요? 놀라움이 있어야 관찰을 할 테니까요. 놀라움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저 그런 것들로 보이겠죠. 테라스, 해변, 카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가라.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해보자.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호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대화에서 호기심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배려일 텐데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로 비칠 테니까요.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한 관심이다. 상대방의 시각, 생각, 경험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겠죠. 질문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솔직히 불편합니다. 대화를 하자는 건지, 자기 생각을 그저 확인만 하고 싶은 건지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편한 속내의 대화를 극복하려면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를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질문해야 하는데요. 좋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계속하고 생각을 깊게 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때때로 좋은 질문은 나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타격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질문의 대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질문에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혹시나 내 질문이 이상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제 이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나는 왜 주저하는가? 질문이 100% 잘못될 거라고 확신하는가? 잘못된 질문이란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질문이 있을 뿐이죠. 이해라는 게 당연히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판단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삶은 판단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판단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부족한 정보로 너무 빨리,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내린 판단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거만하다고 판단해버리면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배제해버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판단은 100% 정확할까요? 100% 자신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혹시 무언가에 사로잡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해석 대신 관찰하자. 보이는 것을 말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자. 그렇게 성급한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참된 지식은 뭔가를 알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순간 열린다. 지식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자기 확인을 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이제는 대화를 할 때 무조건 5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의심과 무지는 비슷하다. 의심과 무지는 둘 다 뭔가를 모른다는 데 기반을 둔다. 차이점은 의심에는 불확실성이 따라오지만 무지는 더 확고하고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의심은 무지의 가족이다. 회의할 때 5분 동안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특히 상사분들이요. 토론할 때 5분 동안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메모해 보시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회의, 갈등만 비춰질 수 있는 토론, 어떻게 달라질까요? 의심하라. 무엇을 적대적인 사실로 확신하는가? 자신의 확신을 적어보자. 그 확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자신에게 물어보자. 물론 자신의 확신에게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연민하되 공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감이라는 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순 가까이 된 철학교사 헬리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작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헬리트는 말했습니다. 저는 종종 흑인이 백인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말한 후 바로 사과했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작가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달래주지도 않았고요. 대신 그에게 그 주장의 근거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 직원실이나 컨벤션 센터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흑인보다 백인이 더 많아요. 백인들은 표현을 더 잘하고 흑인들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런 걸 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헬리트의 주장은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한 것인데요. 우리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시고 93세이신데 여전히 살아계셔. 그래서 흡연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질문자가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대범한 질문을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감은 감정이입을 뜻합니다. 상대를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상대의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느끼는 것이죠. 누구와 대화하든 공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싶다면 공감은 거의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공감은 거리를 유지하고 도덕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는 최악의 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들, 아주 잘생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사람들에게 더 크게 공감한다고 한다. 즉, 우리의 공감은 엄청나게 편향되어 있다.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질문으로 완성된다. 상대방 발언의 배경이나 생각의 구조를 알려면 계속 질문해야 한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한 말이 맞는 걸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계속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어야 한다. 우선 자신의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감정이입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고요. 위로도 하지 말고 수습하거나 조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는 배경이 무엇이 있는지에만 집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분석해야 한다고요. 누가 어떤 유형의 발언을 하고 있는가? 이미 말한 것과 연관성은 없는가?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되는 말을 하지는 않는가? 기록하면서 들어보자.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둘째, 당연한 내용을 질문해야 한다. 누군가 요즘 교사들은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교사들이 불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다시 던지면 상대방은 잠시 난처해 하면서도 당신도 잘 알면서 그래요.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면 상대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결국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대화,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소 내가 관심 없던 사람들,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각과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을 설명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철학은 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호기심 가득한 마음과 감탄하는 자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